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8년 2회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최근 기출 복원 문제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열처리에서 재질을 경화시킬 목적으로 강을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영역으로 가열한 후 급냉시키는 열처리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경화시킬 목적이라는 것을 좀 유념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급냉시키는 열처리입니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열처리에서 경화시킬 목적으로 급냉시키는 열처리는, 자, 정답은 담금질이 되겠죠. 자, 일반 열처리의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열처리. 자, 일반 열처리 종류는 담금질, 그 다음에 뜨임, 풀림, 불림이 있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담금질, 뜨임, 풀림, 불림이 있는데, 이 일반 열처리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담금질의 목적은 무엇이고, 뜨임의 목적은 무엇이고, 풀림하고 불림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고, 또한 이 담금질의 냉각 방법들, 즉 담금질은 급냉, 또한 풀림은 노 안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노냉, 또한 불림은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공냉. 그래서 제가 그 해설, 여러분들 밑에 해설에 보시면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고 핵심 키워드 위주로 문제를 푸시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담금질은 경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물이나 기름의 급냉. 자, 풀림은 재질을 연화시키고 노 안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노냉. 또한 여러분 선행도 되겠죠. 그 다음에 불림은 결정 조직을 균일화하고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는 공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담금질이 되겠죠. 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구리 3.5에서 4.5, 그 다음에 마그네슘 1에서 1.5, 뭐 규소 0.5, 나머지, 자,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무게를 중요시하고 키워드는, 자, 항공기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력 알루미늄 합금. 자, 여러분들 이게 알루미늄 합금인데 정답은 두랄룸이 되겠습니다. 자, 두랄룸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두랄룸은 단조용 알루미늄 합금으로서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을 합금하는데 특히 가벼워서 우리 항공기야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합금입니다. 자, 그래서 조성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제가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것처럼 알구마망, 알구마망은 두랄루민이구나 해서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구마망 그래서 두랄루민. 자, 이 두랄루민은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 가벼워서 항공기 같은데 이용된다고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구마망.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에는 두랄루민, 초두랄루민, 초강 두랄루민이 있고,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에는 하이드로날륨, 알민, 알드레이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Y 합금이 있는데 Y 합금의 조성도 좀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얘는 알, 구, 니, 마. 자,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알구니마, Y합금, 알구마망, 두랄루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랄루민은 용도, 즉 자동차나 이런 항공기 제품에 쓰인다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합금 조성을 주어주고 이것을 두랄루민인 것을 찾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끄러운 베어링과 비교한 구름 베어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구름 베어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미끄러운 베어링하고 구름 베어링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놓은 설명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진동 하중에 강하고 호환성이 없다라는 게 바로 틀린 건데, 자, 구름 베어링은, 자, 맨 밑에 보시면 호환성이 높습니다. 구름 베어링은. 자, 호환성이 높아서 뭐 규격에 맞는 베어링을 선택하면 되시고, 자, 미끄러운 베어링은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지금 구름 베어링에 호환성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미끄러운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의 뭐 특징들이 있는데, 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예를 들어 뭐 소음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구름 베어링은 소음이 크고 미끄러운 베어링은 특별한 고속 이외에는 정숙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히 보시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다음 그림에서 W는 300N. 자,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K1의 스프링 상수가 5Nm, K2가 10Nm라면, 자, 늘어난 길이는 몇 mm인가? 늘어난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보게 되시면 지금 스프링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스프링 상수를 먼저 구하면, 자, 여기 보시면 병렬로 스프링 연결될 때 스프링 상수는 K1하고 K2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스프링 상수는 15Nm/mm가 되겠고, 자, 전체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공식이 K는 하중을 늘어난 길이로 나누면 되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늘어난 길이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전체 스프링 상수분의 하중, 즉 아까 앞에서 병렬 스프링의 전체 스프링 상수를 구한 15Nm/에 300N을 나누면 정답은 2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병렬 연결일 때 전체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것과 또한 직렬 연결일 때 전체 스프링 상수 구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니까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직렬일 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프링을 K1 스프링과 K2 스프링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공식은, 자, K1은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이 나중에 식을 다 정리해서 이 전체 스프링 상수로 나누면, 자, K1 플러스 K2 K1 곱하기 K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렬일 때하고 병렬일 때하고 전체 스프링 상수를 구하고, 또한 이 스프링 상수에 관련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자, 스프링 상수 K가 이렇게 있고 분명히 하중 여기 W가 있으면 이 스프링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양, 그래서 스프링 상수 K는 이 늘어난 양을 전체 하중으로 나눠주면 스프링 상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공식을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을 보게 되면 병렬하고 직렬하고 이렇게 섞어놓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그래서 K1, K2
이쪽에 K3 이렇게 연결해서 W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직렬 관계, 또한 이 직렬 관계인 거하고 이쪽하고는 병렬 관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 보스와 축의 둘레에 여러 개의 키를 깎아 붙인 모양으로 큰 동력을 전달한다.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고 내부력이 크면 축과 보스의 중심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것은, 자,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스플라인이 되겠습니다.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은 축에 여러 개의 같은 키홈을 파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 축에 여러 개의 키홈을 파서 여기에 맞는 한 짝의 보스 부분. 자, 이렇게 보면 키홈이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회전할 때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다 큰 토크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스플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스플라인이고, 우리 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들키 또는 안장키라고 하는 것은, 자, 축에는 키홈을 가공하지 않고 보스에만 키홈을 만들어 때려 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들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원뿔키. 자, 원뿔키. 그 다음에 반달키. 축에 반달 모양의 홈을 만들어서 반달 모양으로 가공된 키를 끼우는 것. 자, 단점으로는 축의 강도가 약하다. 이게 바로 반달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비틀린 각이 30도인 헬리컬 기어. 헬리컬 기어에서 입수가 40이고 축 직각 모듈이 4일 때, 자, P1의 직경은 몇 밀리미터인가? 자, 헬리컬 기어에서 여러분들 P1 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바로 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P1 지름 D는 코사인 θ분의 M 곱하기 Z. 그래서 아까 비틀린 각이 30도니까 코사인 30도 모듈이 4 곱하기 수는 40 해서 구하면 약 184.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뭐 이런 문제 여러분들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공식을, 헬리컬 기어에 관련된 거니까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포 기어나 기어에서 뭐 P1 지름을 구하는 공식일 때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뭐 DMZ 비무장지대를 꼭 암기하셔서 D는 뭐 MZ 해서 뭐 P1 지름 모듈 있수 해서 여러분들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니켈 크롬광에서 나타나는 뜨임 추성을 방지하는 데 첨가하는 원소. 자, 뜨임 취성 방지. 뜨임 취성 방지.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몰리브덴인데, 이 몰리브덴은 뜨임 추성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뒤에 해설을 잠깐 보시면, 자, 당금지루 재료에 나타나는 취성, 또한 니켈 크롬광에 나타나는 이런 뜨임 추성은 소량의 몰리브덴을 첨가해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이런 몰리브덴. 그래서 몰리브덴은 뜨임 추성을 방지하고 당금질 깊이를 증가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뜨임 추성에 방지하면 몰리브덴으로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브레이크의 마찰면이 원판으로 되어 있고 원판의 수에 따라 단판 브레이크와 다판 브레이크로 분류되는 것은,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브레이크 마찰면이 원판으로 되어 있다. 자, 원판으로 되어 있는데, 자, 원판 브레이크인데 원판 브레이크를 영어로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자, 디스크 브레이크.
자, 디스크 브레이크는 캘리퍼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고 클러치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놨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지금 원판이 되겠죠. 원판 디스크. 이 디스크를 이 블록으로 이쪽에 힘을 가해서, 양쪽에 힘을 가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뭐 과거 나오는 자전거 브레이크에 보면 뭐 마찰 브레이크든지 아니면 블록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 뭐 최근에 나온 자전거에 보면 뒷바퀴에 이런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스크 브레이크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V벨트는 단면 형상에 따라 구분되는데, 가장 단면이 큰 벨트는 무엇인가? 자, 그래서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가 되겠습니다. 자, V벨트는 KS 규격에 따라 총 6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M형을 제외한 5종류가 동력 전달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단면적의 비교 암기하실 때 M을 빼고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E로 가는데, 자, 단면적은 2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가장 큰 벨트는 2가 되겠습니다. 2개. 그래서 여기 M형부터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면적이 큰 거를 찾는 거하고 또한 작은 거,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구리에 60에 70에 니켈 함유량을 첨가한 니켈 그럼계 합금이며 내식성이 좋으며 화학공업용 재료로 많이 쓰이는 재료는 어느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될 게 구리에 60에서 70%의 니켈을 함유한다. 이것은 모넬 메탈입니다. 모넬 메탈. 정답은 모넬 메탈이 되겠습니다. 구리에 60에서 70%의 니켈을 함유한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Y합금. 자, 알루미늄 합금 중에 Y합금은 알구니마. 그 다음에 두랄륨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알구마망. 이렇게 조성들, 금속 재료에서 조성들을 잘 암기하시면 금속 재료 문제는 크게 여러분들이 잘 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평벨트 전동에 비하여 V벨트 전동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먼저 평벨트 전동하고 V벨트 전동이 있습니다. 자, V벨트 전동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밑에 보시면 해설에 V벨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자, 문제에 보시면, 자, 먼저 정답부터 보시면 2번입니다. 바로 걸기와 엇걸기가 모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V벨트 전동은 바로 걸기만 가능합니다. 그에 반면에 평벨트는 바로 걸기와 그 다음에 엇걸기 모두 가능합니다. 자, 밑에 그림을 제가 그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자, 지금 평벨트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바로 걸기하고 그 다음에 엇걸기가 있습니다. 근데 V벨트 같은 경우는 이 바로 걸기는 가능하나 이 엇걸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바로 걸기와 엇걸기 모두 가능한 것은 평벨트, V벨트는 엇걸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뭐 특징들은 평벨트에 비교해서 V벨트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평벨트와 같이 벗겨지는 일이 없다. V벨트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당금실 시 재료와 두께에 따른 내외부의 냉각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화된 깊이가 달라져 경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경화된 깊이가 달라져 경도 차이가 생긴다. 먼저 여러분 정답부터 보시면 이것은 질량 효과입니다. 질량 효과. 자, 질량 효과는 뭐냐면 재료의 크기에 따라 내 외부의 냉각 속도가 달라 경도가 차이가 나는 거. 우리가 일반 열 처리 중에 담금질이 있습니다. 담금질. 자, 이 담금질이 있는데, 자, 이 담금질을 재료를 가열해서 오스턴에 올린 다음에 이 전체를 여기 뭐 물이나 기름에 우리가 급냉을 하죠. 급냉을 하는데 이 담금질하는 재료의 크기 또한 이 질량.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A하고 B가 지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이 A를 담금질할 때하고 B를 담금질할 때하고 이 내부하고 외부의 냉각 속도가 차이 나서 이 내부하고 외부의 경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질량 효과라고 합니다. 질량 효과. 아무래도 바깥에 외부는 급속하게 냉각이 되고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부는 좀 냉각 속도가 느려서 경도나 강도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질량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자, 13번. 구리에 아연을 8에서 20% 첨가한 합금으로 알파 고형체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냉각 가공이 쉽게 되어 단추, 금박, 금, 모조품 등으로 사용되는 재료인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문제에 나왔을 때 단추, 또한 금박, 금, 모조품, 구리와 아연의 합금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 얘는 톤백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의 모조품이라든지 금박 대용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메탈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황동에서 보면 육사황동을 우리가 델타 메탈이라고 합니다. 자, 육사항동에다가 델타 메탈은 또 여기다가 이제 철을 뭐 1에서 2% 정도 첨가한 것을 우리가 델타 메탈이라고 하고, 자, 대표적인 육사항동은 운주 메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내연 기관의 피스톤 등 자동차 부품. 자, 일단 내연 기관의 피스톤에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은 바로 Y 합금이 되겠습니다. Y 합금.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Y 합금의 조성은 R, 9, 2, 마가 되겠고, 자, 참고로 이 두랄루민의 조성은 R, 9, 망이 되고 얘는 항공기 부품에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내연기관의 피스톤은 Y합금, 또한 항공기 부품은 두랄루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또한 조성도 Y합금은 알구니마, 두랄루민은 알구마망 해서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파이프 연결해서 신축이음입니다. 신축이음을 하는 것은 온도 변화에 의해 파이프 내부에 생기는 무엇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가? 자, 신축이음. 자, 신축이음이라는 것은 열에 의한 관의 팽창 수축을 적당히 흡수해서 관의 축 방향으로 변형력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이음입니다. 이 신축이음은 그래서 파이프 내부에 무엇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바로 열응력입니다. 열응력. 자, 물질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팽창하거나 수축하는데 어떤 원인으로 팽창 수축이 방해받을 때 방해받은 변형량만큼 끌어당겨지거나 압축되어서 변형이 생기는 게 바로 열응력인데, 이런 신축이음은 이런 열응력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열응력이 되겠습니다. 자,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공 방법 기호 중 자, 선삭. 자, 선삭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뭐 선반이 되겠죠? 선반을 표시한 기호는 정답은 L이 되겠습니다. L이. 자, 우리가 선반을 라스라고 해서 선반 가공을 L로 표시하고, 자, B는 보링 머신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자, D는 드릴 가공, 자, P는 평삭 아니면 뭐 플레이닝 이런 가공이죠. 그래서 뭐 가공 방법 기호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뭐 선반, 그 다음에 뭐 밀링 M, 그 다음 뭐 연삭은 G, 그 다음 뭐 줄 다듬질은 FF, 그래서 또 혼인 가공은 GH,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 번 푸시다 보면 암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선반, 밀링, 드릴, 그 다음 연삭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나중에 산업체 가셔서 도면을 보실 때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의 도시 방법 중 옳은 것은? 자, 축의 도시 방법입니다. 축의 도시 방법 중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축은 길이 방향으로 온 단면도 하신다. 자, 축은 길이 방향으로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길이 방향으로 단면하지 않는 게 축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자, 부분 단면도로 됐지만 이렇게 뭐 해칭을 해가지고 뭐 축을 단면하지 않죠. 그래서 축은 길이 방향으로 단면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2번 두 번째, 축의 끝에는 못따기를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축이 못따기를 꼭 하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지금 못따기가 된 것처럼 축은 못따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틀렸고, 자,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축의 키움을 나타낼 경우 국부투상도로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축의 키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의 키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국부투상도로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축의 키움을 나타내고 국부투상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길이가 긴 축은 중간을 파단하여 짧게 그릴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길이가 아주 깁니다. 긴 축이 있을 때 여기 중간에 파단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절단해서 파단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 현의 길이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1번이 되겠고, 자, 해설을 보시면, 자, 현의 길이. 자, 먼저 여기는 변의 길이 치수. 이렇게 변의 길이 치수가 되겠고, 자, 문제에 나온 현의 길이 치수는 이렇게 그리겠죠. 자, 그래서 호하고 현하고 이렇게 서로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호는 화살표를 호와 같이 그리고 현은 직선으로 그린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도 치수는 이렇게 각도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현하고 호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보기와 같은 단면도의 명칭은? 자, 단면도의 명칭은 여기 보면 지금 파단선으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부분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부분 단면도. 필요한 일부분만을 파단선을 의해서 그 경계를 표시하고 나타내면 되는 부분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단면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뭐 온 단면도, 물체 전체를 둘로 절단해서 그림 전체를 단면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온 단면도 또는 전 단면도가 되겠고, 자, 한쪽 단면도, 상하 또는 좌우 대칭의 물체를 4분의 1 떼어내서 뭐 2분의 1은 외형, 2분의 1 단면 동시에 나타내는 게 한쪽 단면도죠. 그동안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 한쪽 단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회전 단면도는 암, 림, 리브 같은 것들을
90도, 훅 같은 것들을 90도, 훅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단면을 해서 이 단면된 부분을 90도로 회전해가지고 해칭해가지고 나타나는 회전도시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보기와 같은 기아공차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기아공차를 보시면 먼저 기아공차의 종류는 이렇게 평행도가 있겠습니다. 평행도. 자, 평행도가 있는데 그럼 문제를 보시면 보기를 보면 여기도 평행도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여기 밑에 먼저 여기를 보시면 구분 구간이 200mm에 대하여 0.5mm 구분 구간이 200mm에 대하여 0.05mm고 전체 길이에 대해서 0.1mm. 자, 그래서 이게 구분 구간이 되겠고 이게 전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래서 200mm에 대한 평행도 공차 범위는 0.05mm임을 나타내는 기하공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참고로 여러분들 기하공차의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문제 유형은 예를 들어 뭐 다음 중 자세 공차가 아닌 것은 해서 3개의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를 주고 뭐 위치도를 하나 써놔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위치 공차 3개를 넣고 뭐 이렇게 원통도를 넣어가지고 뭐 위치 공차가 아닌 것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양 공차, 자세 공차, 위치 공차, 흔들림 공차, 이 기하 공차의 종류와 기호는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스포기의 요목표. 자, 밑에 스포기의 요목표가 있는데 비어있는 모듈값, 비어있는 이 모듈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스포기어에서 피치원 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비무장지대 DMZ를 기억하면 됩니다. DMZ. 이때 이 모듈을 구하는 거니까 모듈은 Z분의 D. 자, 그러면 Z는 이수니까 이수를 찾으면 36. 그 다음에 피치원 지름을 찾으면 108. 그래서 계산하면 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3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포기어 요목표도 한번 보시면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유심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공식 DMZ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이수 공식은 좀 필히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구의 지름을 나타내는 치수 보조기호. 구의 지름입니다. 구의 지름. 자, 정답은 3번. 자, 3번이 되겠죠. 자, 1번은 45도 못따기가 되겠고, 자, 2번은 지름이 되겠고, 4번은 자, 두께가 되겠습니다. 두께. 그래서 여러분 치수 보조기호는 몇 개 안 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자, 보기와 같은 제3각 정투성도에서 누락된 우측 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꼭 이런 삼각법에 관련된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유념히 정리하시면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커터의 줄무늬 방향 모양이 보기와 같이, 여기 오타가 났네요. 보기. 자, 보기와 같을 때 그 줄무늬 방향의 기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동심원 모양. 자, 이렇게 보시면 동심원 모양이 있는데, 자, 뒤에 해설에 보시면 일단 줄무늬 방향 기호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를 한번 보시면, 자, 줄무늬 방향 기호가 있는데 문제에 일단 나온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동심원 모양.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표시할 때 나중에 이렇게 표시하고 이쪽 부분에 줄무늬 방향 기호를 넣는데,
그때 이렇게 동심원 모양은 C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먼저 두 줄 방향으로 있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겠고, 자, 가공에 의해서 직각으로 된 것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시하고, 자, 서로 경사지고 두 방향으로 교차되는 것은 이렇게 교차된 것을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방향으로, 즉 여러 방향으로 교차 또는 두 방향으로 되는 것은 M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략 동심원 모양은 C가 되겠고, 자, 자주 나오는 건데, 자, 면의 중심에 대하여 대략 레이디얼 모양. 자, 이게 레이디얼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디얼 모양. 자, 이렇게 레이디얼 모양으로 있는 것은 R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무늬 방향 기호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대칭인, 자, 좌우 대칭인 보기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 정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화살표 방향으로 정면도로 보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게 그냥 너무 성급하게 1번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게, 자, 일단 먼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번에서 이 점선이 중요한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입체도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경사가 져 있죠. 그래서 정면도에서 바라보면, 자, 이 경사진, 자, 요것 이렇게 경사져죠. 이렇게 경사져 있기 때문에 바라보면 이 뒤쪽이 여기 지금 점선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공작물의 회전 운동과 절삭 공구의 직선 운동에 의하여 내 외경 및 나사 가공 등을 하는 가공 방법. 자, 먼저 보셔야 될 게, 이 공작물은 회전 운동, 그리고 이 절삭 공구는 직선 운동을 하는 공작 기계를 찾으라는 건데, 자, 먼저 공작물이 회전 운동하고 절삭 공구가 직선 운동하는 것을 찾아보면 정답은 3번 선반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구의 상대 운동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선반은 공작물이 회전하고 공구가 직선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선반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척이 있고, 척에 공작물을 고정을 해서 이 공작물이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이 공구가 직선 운동을 하죠. 이 선반은 공작물이 회전 운동하고 공구가 직선 운동을 합니다. 자, 밀링을 보겠습니다. 밀링. 자, 여기 보면 이게 엔드밀이 있고, 자, 여기 이제 공작물이 있는데, 자, 밀링은 공구인 엔드밀이 회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작물이 직선 운동을 합니다. 직선 운동을 하죠. 그래서 밀링은 공작물이 고정하고 이송하고 공구가 회전 운동한다. 그래서 이 공구와 공작물의 상대 운동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선반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일반적으로 이 유동형 칩입니다. 유동형 칩. 칩에는 뭐 유동형 칩, 전단형, 균열형, 열단형 칩이 있는데, 자, 이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정답부터 보시면 절삭 깊이가 클 때,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삭 깊이가 작을 때 유동형 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절삭 깊이가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클 때는 뭐 전단형 칩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칩은, 가장 그리고 좋은 칩은 유동형 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조건들을 암기를 하고, 그 조건에 조금 벗어났을 때 어떤 칩들이 나오는지를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뒤에 보시면, 자, 절삭 조건과 칩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표를 나눠 놨는데,
먼저 여러분들 이 유동형 칩을 먼저 좀 자세히 암기하면 됩니다. 자, 가공물은 연하고 점상이 커야 됩니다. 알루미늄처럼. 공구각은 커야 되고 절삭 속도는 빨라야 되고 아까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절삭 깊이는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칩의 종류가 유동형, 전단형, 경작형, 균열형 칩이 있는데 특히 점성이 큰 가공물은 이 경작형 칩, 다른 말로 이 열단형 칩이 나오고 주철과 같은 매진 재료를 가공할 때는 이 균열형 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다음 중, 자, 중요합니다. 센터리스 연삭기의 장점. 자, 센터리스 연삭기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 장점이 일단 아닌 것은. 자,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먼저 보시면 3번이 정답입니다. 대형 중량물도 연삭할 수 있다. 자, 먼저 결과부터 보시면 대형 중량물은 연삭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센터리스 연삭은 대형 중량물의 연삭은 불가능하다. 자,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센터리스 연삭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왜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연삭은 지금 여기 이제 공작물이 있습니다. 자, 공작물이 있는데 공작물의 양 센터를 고정을 해서 회전을 시키고 자, 여기 연삭 숫돌입니다. 자, 숫돌도 회전을 해서 여기를 연삭하는 일반적인 연삭 방법인데 자, 이런 센터 즉 이런 센터가 없이 필요하지 않고 센터 구멍도 필요 없겠죠. 없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게 공작물입니다. 자, 이 연삭 숫돌이 있고 이 조정 숫돌이 있는데 이 연삭 숫돌하고 이 조정 숫돌이 약간 뭐 한 2에서 3옴, 2에서 한 5도 정도 이렇게 비틀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연삭 숫돌도 회전을 하고 조정 숫돌도 이렇게 회전을 하면 2에서 한 5도 정도 틀어놨기 때문에 공작물이 스스로 앞으로 나오면서 연삭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삭이 센터리스 연삭인데 그래서 센터리스 연삭은 대형이나 중량물의 연삭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리스 연삭은 가늘고 긴 가공물 연삭에 적합하고 연삭 여유가 작아도 되고 또 하나 이 긴 홈이 있는 가공물의 연삭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 공작물에 긴 홈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센터리스 연삭이 잘 안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일반적인 연삭에서는 센터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공작물에 센터 구멍을 가공을 합니다. 하지만 센터리스 연삭기는 가장 큰 특징이 센터 구멍을 가공하지 않고 이 조정 숫도를 2에서 5도 정도 틀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감이 앞으로 가면서 연삭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센터리스 연삭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리머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리머는 날끝을 약간 테이퍼줘서 구멍에 잘 들어가게끔 하고 날은 반드시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홀수로. 근데 여러분들 29번 2번에 보시면 절삭날은 홀수보다 짝수가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기하실 때 리머의 날은 홀수이다. 꼭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가공에서 벨트 풀리나 기어 등과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구멍이 뚫린 원통형 소재를 가공할 때 필요한 부속장치. 자, 이 선반의 부속장치에서 먼저 보고할 게 가늘고 긴이 있습니다. 가늘고 긴 것들의 부속장치는 바로 방진구가 되겠죠. 방진구가 되겠고 이처럼 구멍이 뚫린 원통형 소재. 자, 정답은 자, 심봉. 자, 영어로 맨드릴이 되겠습니다. 맨드릴.
자, 보시면, 자, 여기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게 공작물이 여기 있습니다. 공작물이 이렇게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겠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공작물을, 자, 보시면, 공작물이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공작물에다가 맨들이라는 신봉을 끼웁니다. 자, 신봉을 이렇게 끼웠죠. 자, 신봉을 끼고, 면판과 돌리개를 이용해서, 또한 여기에 센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맨드리를 즉 신봉을 회전을 시키면 공작물도 같이 회전이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부속 장치가 바로 맨드릴, 신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방진구는 가늘고 긴 일감을 사용할 때 부속 장치고, 센터는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되는 부속 장치고, 돌림판하고 돌리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돌리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돌림판과 돌리개는 특별히 주축의 회전을 공작물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반의 부속 장치입니다. 자, 부속 장치 중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방진구, 선반의 부속 장치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속 장치가 방진구가 있습니다. 방진구는 문제에서 가늘고 긴 가공물, 선반에서 가늘고 긴 가공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공작물이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속 장치인데, 자, 요즘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고정 방진구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베드 위에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방진구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왕복대 위에 설치되어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문제의 방식이니까 여러분 잘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자, 밀링 머신에서 주축의 회전 운동. 자, 이 회전 운동을 공구대의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자, 밀링에서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화시켜주는 장치는 슬로팅 장치가 되겠습니다. 슬로팅 장치. 자, 이 슬로팅 장치를 통해서 스플라인, 세레이션, 기어 가공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32번 줄 작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먼저 보시면, 자, 직진법, 사진법, 병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진법, 또한 사진법, 병진법.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후진법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원통 연삭기의 주요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은. 자, 이 원통 연삭기의 주요 구성 부분, 자, 공구대가 되겠죠. 공구대가. 자, 원통 연삭기에서 공구대는 숫돌대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원통 연삭기의 주요 구성 부분은 주축대, 숫돌대, 테이블과 테이블, 이송장치, 심압대 등이 있겠습니다. 자, 34번 레크를 절삭 공구로 하고, 자, 레크, 피니언을 기어 소재로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서로 상대 운동을 시켜 절삭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창성에 의한 방법입니다. 창성에 의한 방법. 자, 인볼루트 곡선의 성질을 응용한 정확한 지어 절삭 공구를 기어의 소재와 함께 회전 운동을 주며 축 방향으로 왕복 운동시켜 절삭하는 창성에 의한 방법인데, 창성에 의한 방법은 또한 여러분들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성에 의한 가공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성에 의한 가공 방법은 레크 커트에 의한 방법, 피니언 커트에 의한 방법, 호브에 의한 절삭,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 유형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다음과 같은 테이퍼를 절삭하고자 할 때 심압대의 편의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심압대 편의량 X는 2분의 큰 지름과 작은 지름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큰 지름이 36, 작은 지름이 20, 큰 지름이 36, 작은 지름이 20이니까 편의량은 8m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회전하는 상자에 공작물과 숫돌 입자. 자, 공작물과 숫돌 입자, 공작액, 콤파운드.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자, 회전하는 상자입니다. 회전하는 상자. 공작물과 숫돌 입자, 공작액, 콤파운드 등을 함께 넣어서 공작물의 입자 충돌화 요철을 제거해 매끈한 가공면을 얻는 방법은 자, 정답은 바로 배럴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회전하는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공작물도 넣고 숫돌 입자도 넣고 또 공작액도 넣고 콤파운드를 넣어서 얘를 회전시키면 이 공작물이 숫돌 입자가 공작액하고 콤파운드하고 막 돌아가면서 서로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매끈한 가공면을 얻는 입자 가공 방법 바로 배럴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여기 보면 슈퍼 피니싱이 있는데 슈퍼 피니싱은 여러분들 키워드가 뭐냐면 연한 숫돌, 적은 압력, 또한 진동. 자, 여기 보시면 정리해놨습니다. 슈퍼 피니싱 해설을 보시면 슈퍼 피니싱은 적은 압력, 이송, 진동.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입자 가공은 슈퍼 피니싱이 되겠고, 뭐 랩핑하고 버니싱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배럴 가공이 되겠습니다. 37번. 자, 원통 연삭의 종류 중 가늘고 긴 공작물을 자, 여기 보시면 가늘고 긴 공작물이 나왔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센터나 척을 사용하여 지지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작물의 곽갓지름을 연상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정답은 아까 봤던 문제 28번에서 보셨던 것처럼 센터리스 연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센터리스 연삭은 가늘고 긴 가공물 연삭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8번 선반의 조작을 캠이나 유압기구. 자, 이 캠이나 유압기구를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으로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능률적인 선반으로 주로 핀, 볼트, 시계 부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공작기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보실 게 자, 이 캠이나 유압기기를 이용해서 자동화하고 대량 생산한다. 이때는 여러분들 자동 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 선반, 캠이나 유압기구가 핵심 키워드고 자, 공구 선반은 보통 선반과 같은 구조이나 정밀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자, 터릿 선반은 보통 선반에 심압대 대신에 터릿이라는 부르는 회전 공구대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터릿 선반이고 정면 선반에는 핵심 키워드가 기차 바퀴처럼 지름이 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좀 힘드니까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자, 자동 선반은 자, 캠이나 유압기구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공구 선반은 보통 선반과 같은 구조. 보통 선반과 같은 구조. 자, 터릿 선반은 당연히 심압대 대신 터릿을 설치하는 거죠. 자, 정면 선반은 기차 바퀴처럼 지름이 크고.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키워드가 문제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 별표해서 여러분들 절삭 저항에 관련된 거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삭 저항에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먼저 정답부터 보시면 2번 절삭 저항은 주불력, 배불력, 이송불력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답이죠. 정답이고 자, 1번을 보면 일단 일반적으로 공구의 인면 경사각이 커지면 절삭 저항도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인면 경사각이 커지면 그만큼 공구가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경사각 자, 이게 경사각이겠죠. 이게 자, 이게 경사각 제가 다른 색깔로 보여드리면 검정색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경사각인데 이 경사각이 점점 커지면
점점 커지면 도리어 바이트는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이 절삭저항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절삭저항은 공작물의 재질이 연할수록 크게 나타난다. 절삭저항은 공작물 재질이 연하면 낮게 나타나겠죠. 자, 4번 배분력이 절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주절삭력이다. 자, 배분력. 자, 먼저 여러분들 절삭저항의 3분력을 보시면 자, 바이트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받는 게 가장 크게 받는 주분력, 그 다음에 바이트 길이 방향으로 받는 배분력, 또한 이성 방향 쪽으로 받는 이송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보시면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인데 이거는 또 다른 책들에 보시면 여러분들 횡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횡분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절삭저항 3분력, 주백횡 아니면 주배이송분력. 그래서 4번도 보시면 주분력이 가장 큰데 지금 배분력이 가장 절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4번도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이 절삭저항 3분력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 요즘 문제는 보면 이렇게 그림을 해서 자, 주분력이 어떤 거고 이송분력이 어떤 거고 배분력이 어떤 거는지 찾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40번 보겠습니다. 자, 일갑의 재질이 연성이고, 자, 연성입니다. 공구의 경사각이 크고 절삭 속도가 빠를 때 주로 발생되는 칩은 당연히 유동형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7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더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고적으로 점성이 큰 재질은 경작형, 주철과 같이 매짐, 취송이 있는 재료는 균열형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번 공작기기가 구비해야 될 강성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자, 정답은 마찰 강성이죠. 공작기기와 구비해야 될 강성은 정적, 동적, 열적 강성 등이 있습니다. 자, 42번 나사의 광학적 측정 시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리드각이 되겠습니다. 광학식 측정, 자, 현미경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측정 대상에는 유효지름, 피치, 산의 각도 등이 되겠습니다. 자, 리드각은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CNC 선반의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주축, 자, 주축 최고 회전수. 자, 여러분들 핵심 이론에 보면 핵심 이론에 CNC 공작법 및 안전관리에 보게 되면 G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G코드. 자, G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별표 친 것들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별표 친 것 중에 G50이라는 게 있습니다. G50. 자, 공작물 좌표계 설정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입니다. G50. 자, 문제에 다시 돌아가시면, 그러면 지금 문제는 주축 최고 회전수는 몇 RPM인지 찾으라는 건데, 그러면 주축 최고 회전수의 G코드가 G50이 일단 되겠습니다. G50에서 X150, Z150으로 좌표계 설정을 하고, 주축 최고 회전수는 지금 S2800. 자, 그래서 주축 최고 회전수는 2800 RPM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프로그램을 알지 못해도 자, G코드를 꼭 암기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에 있는 G코드, 자, 정 외우기 귀찮으면 별표 친 거라도 꼭 암기하셔서 문제를
시험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 G코드는 여러분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 경로의 왼쪽에서 공구. 자, 왼쪽에서 공구가 이동한다. 이렇게 왼쪽에서 공구가 이동을 하겠죠. 공구 인선 반지름 보정을 할 때 맞는 준비 기능은, 자, 인선 반지름 보정. 자, 정답은 일단 G41인데 여러분들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프로그램 경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경로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있는데, 자, 프로그램 경로를 기준으로 왼쪽, 좌측, 이쪽 좌측으로 이동할 때는 좌측으로 가면서 공구 경보정하면서 이동할 때는 G41을 써주고, 자, 경보정을 안 했을 때는 프로그램 경로를 중심으로 따라서 그대로 가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경로에서 오른쪽, 자, 우측으로 갈 때는 G42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시면, 자, G40일 때 아무 보정도 안 했을, 좌측인지 우측인지 보정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중심을 따라서 쭉 가겠죠. 하지만, 자, 프로그램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서 이 좌측을 따라서 이렇게 갈 때는 G41,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가겠죠. 오른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가면서 오른쪽 갈 때는 G42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게,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서 왼쪽으로 간다. 이게 왼쪽으로 가면 G41,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간다 하면 G42 보정을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면 원래 보정 안 했을 때 이 중심에 있던 게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서 지금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G42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 인선 반지름 보정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 다음은 원호 보관 지령 방법이다. 기억에 들어갈 어드레스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원호 보관 지령입니다. 원호 보관 지령인데, 자, 원호 보관이니까 G0이 아니면 G03을 썼겠죠. 자, 우리가 G코드는 준비 기능으로서 컴퓨터에, 파나 컨트롤러에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에 G0이나 G03을 써서 원호 가공이구나. 그런데 기계에 원호 가공을 하는데 좌표도 중요하지만 그 원호 가공하는 반지름 값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반지름 값, R 값이 되겠습니다. R 값. 자, 이 X, U, Z, U는 좌표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F는 원호 가공할 때 피드 값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머시닝 센터 프로그램에서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하는 G코드가 아닌 것은, 공작물 좌표계 설정하는 G코드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G60은 한방향 위치 결정입니다. 나머지는 공작물 좌표계 4번, 5번, 6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공작기계 작업에서 안전. 자,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했죠.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을 보시면 칩이 비산할 때 손으로 받아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보통 여러분들 장갑이 나오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칩을 장갑을 끼고 처리를 했네, 아니면 장갑을 끼고 작업을 했네, 이런 것들, 또한 문이 열려 있었네, 이런 것들 보시면
안전에 관련된 문제 여러 문제 풀어보시면 금방 정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8번 보겠습니다. 48번. 다음과 같은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2회 전에 휴지 시간을 주려고 할 때 가로 안에 적합한 단어는, 휴지 기능은 일시정지 기능입니다. 일시정지 기능인데, 먼저 여기 보시면 2회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회 전에 휴지를 준다. 2회 전에 휴지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먼저 가로 속에 적합한 단어는, 문제가 조금 프로그램에 G코드가 잘못된데 수정을 하시면 G95는 G97로 좀 수정을 해주시고,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G코드에서 G96이 있고 G97이 있습니다. G96은 주축 속도 일정제어고,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G96을 여기 보시면 G96. G96하고 G97이 있는데, G96은 절삭 속도 일정 제어고 G97은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G97을 써야 됩니다. G97 뒤에 나온 S80은 80 rpm이 되겠죠. 주축 회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회 전 휴지 기능이기 때문에 먼저 정지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지 시간을 계산할 때는 여기 표에 보시면 정지 시간은 스핀들의 회전수를 60 곱하기 0회 전. 그래서 n은 방금 프로그램에서 봤던 거에서 80 rpm. 그 다음에 60, 그리고 우리가 공회 전수가 2회 전마다 쉬는 정지 시간이니까 2회 전으로 하면, 그래서 나온 정지 시간은 1.5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초인데 우리가 1.5초를 지령하기 위해서는 일단 휴지 기능 일시정지 G코드인 G04를 써주고, X하고 U하고 P를 써줄 수 있는데, X 1.5라든지 아니면 U 1.5라든지 아니면 P는 소수점을 쓰지 않으니까 1500 이렇게 지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령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80 rpm을 찾아내셔야 되고, 또한 그 80 rpm을 가지고 정지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을 통해서 정지 시간을 계산하셔야 되고, 이 계산된 정지 시간을 G04 다음에 XUP라는 어드레스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보게 되시면, 일단 1.5초면 이 X하고 U는 소수점을 써도 되니까 1.5 해도 되는데, 이 P는 소수점을 쓰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1.5에 세 번 가면 됩니다. 이 점을 하나, 둘, 셋. 그래서 1500.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에 2초씩 쉬게 되면, G04 X 2.0, G04 U 2.0, G04, P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이니까 아까 세 번 갔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면 200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49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에서 안찌름과 바깥찌름의 거친 가공 사이클을 나타내는 반복 사이클 기능은, 안찌름과 바깥찌름 거친 가공 사이클은 G71이 되겠습니다. G71은 중요한 G코드고, 여러분 실기를 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는 G코드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G코드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 G71에 어떻게 무엇을 넣어서 사이클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50번 CNC 선반에서 가공하기 어려운 작업은 자, 편심 작업입니다. 편심 작업. 자, CNC 선반에서는 무슨 척을 쓰냐면 보통 유압척을 씁니다. 유압척. 자, 유압척은 비슷하게 말하면 뭐 연동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동척. 자, 이 연동척은 편심 가공하기 힘들죠. 우리가 편심 가공할 때는 단동척을 쓰죠. 단동척. 조가 4개인 단동척을 쓰고, 하지만 CNC 선반에서는 유압척을 조가 3개인 유압. 자, 근데 이 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CNC 선반에 사용되는 유압척은 조가 이제 뭐랄까 소프트 조가 많이 사용되죠. 소프트 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1번 다음 중 CNC 서버기구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자, CNC 서버기구 제어 방식은 자, 위치 결정, 직선 절삭, 윤곽 절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대여는 아니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 자, 52번 절삭 공구의 날끝 선단. 자, 이 날끝 선단 여기 있습니다. 이 날끝 선단을 프로그램 원점에 맞춰 공작물 좌표에 설정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공작물 좌표에 설정하니까 G50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G50. 자, G50을 써주면 되고, 자, 공작물 좌표계 설정이란 건 뭐냐면, 원점, 프로그램 원점, 이 작업자가 잡은 프로그램 원점이 어디인지를 기계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좌표계를 설정할 때, 자, 먼저 CNC 선반의 좌표는 축은 두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X축, 자, 이쪽은 Z축이 되겠고, 자, 절대 지정일 때 X하고 Z를 쓰지만 증분 지정일 때는 X는 U, 그 다음에 Z는 W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X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X축이 이쪽이죠. X축이 이쪽이면 X가 이 원점에서 여기 쭉 이렇게 따라가시면 120이 되겠습니다. 파이가 120. X값은 파이 값을 써주기 때문에 120. 그래서 G50, X 120. 자, 그 다음에 Z는 프로그램 원점 여기고 Z축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Z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Z는 100.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물론 프로그램 원점이 이쪽으로 작업자가 잡으면 또 좌표계 설정할 때는 틀린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겠습니다. 53번. 자, 다음과 같이 지령된 CNC 선반 프로그램입니다. N02 블록. 자, N02 블록에서 F0.3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F0.3은 자, 먼저 그 앞에를 보게 되면 G99가 있습니다. G99. 자, G99는 자, 회전당 이송이 되겠죠. 회전당 이송. 자, 그 앞블럭이 G99를 썼기 때문에 회전당 이송이구나. 그래서 F0.3은 회전당 이송이니까 0.3mm 회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G99 대신에 분당 이송인 G98을 썼으면 0.3mm 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금 핵심 이론 부분에 여기 보시면 G98, G99 그래서 이 별표 쳐진 G코드는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반용 인서트 팁의 IS 표시법이다. M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선반에 보면 인서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서트가 있지만 이 인서트도 규격이 다 있습니다. 규격. 그래서 뭐 CN, MG, CB 뭐 이렇게 있는데 나타나는 표시법들이 ISO에 있는데 그때 해당되는 M은 자, 이 M은 공차가 되겠습니다. 공차. 그래서 공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인서트 TV의 규정 형법 표기법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5번. 자, CNC 선반에서 지령값이 X는 70, 소재를 가공한 후 측정값이 파이가 69.95입니다. 기존의 X축 보정값이 1.235이었다면 보정값을 얼마로 수정해야 되는가? 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먼저 여러분들 공식을 조금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구 보정값은 자, 기존의 보정값 더하기 더해야 될 보정값입니다. 자, 공구 보정값은 기존의 보정값 더하기 더해야 될 보정값. 자, 그리고 기존의 보정값이 1.235 그리고 더해야 될 보정값은 자, 보시면 먼저 측정값하고 지령값이 오차가 자, 측정값은 69.955 지령값은 70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0.05 즉 0.05만큼 작게 가공되겠죠. 그러므로 공구를 X방향의 플러스 방향으로 0.05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이 0.05만큼 이동해야 되는 더해야 될 보정값을 하면 보정값은 1.285가 되겠습니다. 1.285. 만약에 측정값보다 지령값이 작았을 때는 이 보정값이 플러스 0.05가 나오고 이 플러스 0.05는 더해야 될 보정값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값하고 지령값의 오차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 자,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 요 부호가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56번. 자, 그림의 A. 자, B. C에 해당되는 공작기계로 적당한 것은 자, A는 생산 개수는 많지만 생산 품종은 적습니다. 그래서 전용기계, 트랜스포머신이라든지 자, B는 CNC 공작기계는 뭐 생산 품종도 많지만 생산 개수는 중간 정도. 그래서 CNC 공작기계. 그다음에 C는 생산 품종은 많은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는 보험용 기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다음은 공구 보정 화면. 자, 우리 CNC 선반이나 머신링 센터에 보면 공구 보정 화면이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4번. 자, R은 공구의 날급 반경으로 공구 인선 반경 보정에 사용된다. 자, 여기 보시면 R이 있죠, R. 그래서 공구 날급 반경으로 공구 인선 반경 보정에 사용되고 자, 1번을 보시면 공구 보정 번호 01번의 Z축의 보정은 자, 공구 1번의 Z축의 보정은 0.000인데 지금 4점 이걸로 되어 있고 틀렸고 자, 2번 공구 보정 번호 2번에서 X축 보정은 2번에서 X축 보정 2.456인데 지금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자, 3번 T는 가상 인선 번호로서 공구 번호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구 버전 1번을 지금 T는 3으로 했고 자, 2번은 뭐 2로 했고 3번은 3으로 했는데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다음은 자, 머신링 센터 가공 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B에서 자, 이 B에서 일단 C로 가겠죠. 자, B에서 C로 가는데 시계 방향. 자, 시계 방향이니까 당연히 일단 G02를 쓰겠죠. G02를 쓰니까 G03은 끝납니다. 끝나.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G03으로 갔어. G02로 갔죠. G02. 자, X. 자, B에서 C로 갔고 절대 지령이기 때문에 이 C의 좌표를 읽어주면 X는 자, 먼저 여러분들 머신 센터니까 이쪽이 X좌표, 저기 Y좌표가 되겠죠. 자, X는 일단 55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40에서 이만큼 15만큼 가니까 55가 되겠죠. Y도 55. 하지만 이제 G02 원호가공이니까 R 값도 써줘야겠다. R 값이 15.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여기서 좀 보고 가야 될 게 우리가 I, J, K가 있는데 자, I, J, K는 자, 원호 시작에서 중심까지의 벡터 값이 되겠습니다. I, J, K는 원호 시작에서 중심까지의 벡터 값이 되는데 자, 물론 이렇게 지령을 해도 B에서 C로 가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자, G02, X55, Y55는 똑같은데 자, 이 R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J 값을 씁니다. J 값. 자, 일단 보시면 우리가 I에 해당되는 것은 X, 그 다음에 J에 해당되는 것은 Y, K에 해당되는 게 Z 값인데 자, 먼저 YJ를 쓸 때는 원호 시작이 여기서 시작했죠.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이 여기서 되겠죠. 그래서 IJK를 쓸 때는 원호 시작에서 중심점까지의 거리. 자, 시작에서 중심점까지의 거리의 Y축인데 Y축일 때는 J 값을 쓰니까 여기는 J 플러스 15가 되겠죠. J15. 자, 그래서 이 J15를 써도 자, 정답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보면 I-15가 아니라 J15가 쓰면 정답이 되는데 그것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9번. 자, CNC 선반에서 다음과 같이 자, 복합형 나사 가공. 자, 나사 가공입니다. 나사 가공 사이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복합형 나사 가공에 우리가 G76을 쓰는데 G76에서 자, 보시면 X30.0, Z-32.0인데 이것들은 바로 나사의 끝 지점을 나타냅니다. 나사의 끝 지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자, 문제가 좀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나사 절삭 사이클을 좀 암기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나사 절삭 사이클. 이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F값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F값. 이 F값. 이 F값은 반드시 나사의 리드가 되겠습니다. 리드. 그래서 꼭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F값은 나사의 리드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6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 센터 작업 시 안전면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 자, 3번을 보시면 가공 도중에 제품의 치수를 측정한다 라는 것은 틀리겠죠. 제품의 치수는 작업을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60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 시험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